예.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뒤늦게 신고한 거를 몰라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배당 소득이 있다는 것도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해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명이 자꾸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배우자하고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 4명이 총 배당받은 게 1억 2,690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확인하니까 2018년부터 배당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전체 금액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명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은 2000년부터 사실 받은 겁니다. 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총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가액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재산 분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때 저는 이야기 듣기로는 제 처가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가 저는 액면가 500만 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배당을 받은 적이 한동안 없습니다. 자, 2000년부터 아들, 딸이 이 비상장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처가를 통한 사실상 우의 증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받음으로 해서 이 주식의 이 배당 많게는 뭐 2천만 원도 넘게 받고 그랬어요. 이게 요즘 세간에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족 찬스다. 가족 찬스를 활용해서 법인 우의 증여하고 이게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배당소득 신고 내역 자체가 허위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후보자 가족이 1인당 연 1,060만 원 가량 배당소득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 그 딸의 종합소득세 신고된 거를 보면은요 2,400만 원 정도 배당받은 걸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녀 같은 경우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소득이 4,2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소득하고 이 현금 자산 증가 사이에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 속에 배당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럼 저거 비상장 주식에서 배당 내역은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배당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제 처가 아마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펀드 운용으로 인한 배당 소득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 이외에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임명 등 요청 사유서를 보면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사유 기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확인한 성폭력 범죄 이 재판 내용을 보면은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판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판결인데요. 이게 이제 약자라든지 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는 지금 판결이고 그 이후에 1, 2심 판결에서도 사실 성인지 감성이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가 전 세계적으로 미투 물결이 한참 있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서울고법 형사 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여러 판결들을 했는데 그중에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12살 어린이에게 3차례나 성폭행한 피고인을 원심이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3년 감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3년 감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판결 한번 보십시오.
만기 출소 8일 만에 이 13살 먹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3년 감형을 해서 15년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형 사유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게 감형 사유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의붓 아버지가 17살 먹은 딸을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 3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을 했어요. 이 사유가 합의했다고 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폭력을 당한 딸은 앞으로 집에 가서 이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감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전 여자친구를 20차례에 걸쳐서 구타하고 상해하고 강간한 사건인데요. 원심에서 징역 7년 선고했는데 이것도 감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했어요.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게 감형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성에게 마약 커피를 먹여가지고 수차례 강도를 했는데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됐는데 이거 2년 감형했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물론 되기는 했지만은 이거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107차례에 걸쳐가지고 아동 착침을 받은 이 범죄자를 이것도 원심에서 징역 5년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을 감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도 되지 않는 거를 이리 감형을 하는 거는 원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유지해라고 하는 법원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정말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후보자가 이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성폭력 전담부를 6개월 담당했습니다. 저희 재판부 3위는 형사항소부의 재판부는 기본 기능이 1심의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 3위는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양형 변경, 사정 변경이 있는 사정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인 결론을 내린다고 서로 합의하여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형을 중형으로 올린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예.